네, 안녕하세요. 박건철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석사를 졸업하고 군회를 갔는데 박사과정을 받고 교수가 되기를 희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 한 3개월 남겨두고 국내 기업에 취업 추천이 들어왔었어요. 아주 저를 아껴주신 분으로부터. 그런데 그걸 사실은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때 통신기술연구소의 지인을 찾아가서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잠깐 위촉연구원으로 연구소에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분이 흔쾌히 아주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위촉연구원으로 한 1년 일할 것을 목표로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받고 교수로 진출을 하려고 했었죠. 바로 6월에 제대하고 7월 1일부터 위촉연구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세미나도 주고 상당히 흥미있는 일을 엄청나게 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는 국책 사업으로 연결될 거고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네. 빨리 맞춰놓고 저는 다음 진로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예 묻혀버렸습니다. 그때 시분할 전전자 교환기를 통신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맡은 게 디지털 중계선 회로 개발이었어요. 근데 그 업무가 중요하거든요. 교환 서비스를 하는데 중계선이 없으면 안 되죠. 그걸 대충 해놓고 도망갈 생각이었는데 누가 그걸 대행해 줄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정직원으로 들어오라고 일을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추리에 정식으로 들어간 것은 82년 7월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TDX 개발, 그 다음에 초고속 국가망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애추리 기술사업화 총괄하는 기술이전본부장 거치고 애추리에서 정년퇴직을 2015년에 했습니다. 2013년 5월에 기가코리아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단 발족을 2013년 8월에 했고 처음에 애추리 인원들로 사업단이 구성이 됐죠. 그리고 운용지원팀장을 하면서 법인 설립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술 관리, 그 다음에 융합 서비스 이런 것을 하다가 지금은 기술관리 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퇴직하게 되겠습니다. TDX는 타임 디비전 익스체인지라는 약어인데 그 전에 TDX 이름은 제가 알기에 82년도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요. 그때 연구원에서 공모하고 해가지고 KTDX 이렇게 하다가 K자 빼고 TDX로 이렇게 정해졌고 그 전에 사실은 제가 입소했을 때 전전자 교환기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 발전을 이렇게 해 가면서 전화적체 현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키스트, 제가 알기에 통신 방식 기기 연구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교환기를 연구를 하는데 본격적인 연구보다는 우리가 그때 도입 기종들에 대한 연구를 최신부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저희 선배님들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도입 기종에 대한 기술적 내용, 운용에 대한 기술들 이런 거를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입소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일부 이제 그걸 국산화 해보고자 시험 모델도 이렇게 좀 만들어서
그 현장 설치해서 시험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연구원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했었어요. 그 전담 연구원들을.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조인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전화 비용이 엄청 비쌌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설치하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기도 그냥 그 임으로 이렇게 팔 수 있는 청색 전화기, 그다음에 뭐 백색 전화기 이렇게 구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전화 자체가 말로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수입할 수만 없어서 국산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체 보급을 하자 해서 만들었던 교환기인데, 교환기가 사실은 기계식 교환기, 아날로그 교환기,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교환기, 전자식 교환기도 그 반전자식, 전전자식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전자식 교환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음성 통신 위주로 서비스를 하도록 돼 있었고, 부가적으로 뭐 ISDN 해가지고 데이터 서비스 일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기술이 좀 밀천해가지고 음성 통화 위주의 그 시스템도 이제 뭐 국설용, 그다음에 국간용 그런 기종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도시용, 중소도시용, 농어촌용 뭐 그런 류가 있었는데, 농어촌용으로 이렇게 농어촌 및 중소도시용으로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의 명칭도 그냥 TDX1 해서 이제 초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플랜이 있었죠. 뭐 그 ISDN 기능을 포함하고 대도시에 들어가는 TDX10 이런 것들을 이미 구상을 해놓고 TDX1 이렇게 했고, TDX는 디지털 그냥 교환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CDMA는 TDX 개발된 이후에 그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이렇게 시스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 이동통신할 때 이제 FDM 방식, TDM 방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코드 분할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데서 효과적인 그러한 통신 방식이죠. 그래서 그건 미국에서 군용 통신할 때의 어떤 비화를 위해서 이렇게 개발된 건데, 미국의 이제 퀄컴이라는 벤처 기업에서 그걸 이렇게 사업화해 보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초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상용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에어리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게 아주 인구 밀집도가 높은 그런 데에서 이제 효과적인 방식이라 그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다음에 CDMA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입소했을 때 한 10억대 규모였던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이제 그 키스트에서 연구할 때는 한 3,4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입소한 82년이죠. 그때부터 사실은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대대적으로 그때 이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그 당시 59억 원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이제 시스템 제작하고 뭐 만들고 시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요. 그래서 82년부터 예산이 한 거의 60억대로 이렇게 됐고, 그 전까지는 1억대, 10억대 이런 정도로 이렇게 투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TDX는 경제개발 5개년계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전전자 교환기 TDX 개발하는데 240억을 쓰기로 이미 그 추인을 받았거든요, 정부로부터. 그때 경제장관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KT가 81년 12월 통신공사로 발족을 했던 거거든요. 통신공사의 그 매출액의 3%를 의무적으로 그 R&D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결정을 한 거지만은 통신공사 예산을 가지고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그 연구기관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신부가 이제 그 이쪽 통신 분야에 대한 산업, 전화기 보급, 요 사업을 펼치면서 외산들을 다 도입을 했죠. 벨기움이나 뭐 캐나다나 심지어 미국 이런 데로부터 교환기를 도입을 했거든요. 도입을 하면서 키스트의 그 이 기술하고 그 운용에 대한 것들을 좀 연구하도록
예산을 조금씩 투입하면서 시켰던 것 같아요. 이제 연구원들이 우리도 잘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은 개발할 수 있겠네 해서 그 기술 기획을 했고 그것을 이제 최신부에 제출을 해서 사업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총연구원으로 제가 입소를 했는데 그때 저한테 맡겨진 게 디지털 트렁크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 T1이었는데 그 디지털 트렁크 하면은 이제 그 교환기 간 통신하는 중계 회선이거든요. 그 전에는 주로 아날로그 중계 회선을 썼는데 그것을 디지털화하는 걸로 저한테 그거가 주어졌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미나를 시키더라고요. 그 T1 디지털 트렁크에 대해서 뭐 구조, 기능, 뭐 신호 방식, 그 세미나를 실장님이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세미나하고 그래서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했었죠. 그 전에 이제 선배님들이 나름대로 그 정리해 놓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나름대로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접근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CCITT 규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좀 더 보고 그렇게 해서 세미나 끝나니까는 이제 그거 만들어 보라고 이제 해서 이제 회로 설계 이런 거부터 했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처음에 맡아서 어느 정도 해놓고 디지털 교환기 타이밍 분배 이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초기에는 누락돼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또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는 타임 스위치, 스페이스 스위치 그 분야도 이렇게 담당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TDX 이렇게 10까지 하고요. 90년대 초에 CDMA를 이제 사실은 88년, 9년 이때부터 CDMA를 시작을 했었는데 조금 그 사업이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인력 구조도 그렇고. 사실은 TDX를 이렇게 개발을 할 때는 그 국내에서 그 분야에 대한 누군가가 유명하다 하면은 그냥 데려다가 저희 채용해가지고 막 일을 시켰거든요. 그때는 좀 그런 형태였어요. 뭐 취업도 그렇게 쉽지도 않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라 해서 그 연구 인력의 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책임자한테 권한이 이렇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 바로 채용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CDMA를 개발할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을 그렇게 많이 채용을 못했어요. CDMA를 본격적으로 강화해서 개발을 하면서 TDX의 인원들을 대폭적으로 그 CDMA 쪽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한편 이제 교환기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환기 쪽은 끝났고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등장을 했죠. 초고속 인터넷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이제 ISDN이라는 게 있었고 ISDN, TDX10이 ISDN 기능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교환기 하면은 그 확신성 서비스였습니다. 가입자가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해 오면은 그 통화가 끝낼 때까지 완전히 이 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입자의 속성들이나 그 트래픽량 이런 것들을 그 통신 서비스업자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하면은 금방 증설을 하고 그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했었는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그 베스트 이포트 서비스를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됐었거든요. 인터넷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핵심적인 서비스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했지만은 KT에서는 의견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내 개발을 해서 활용하고자 했었고 KT에서는 그냥 외국에 그 좋은 인터넷 그런 설비들을 차입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툼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결정을 했는데도 그 실제 사용자, 그 다음에 운용자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부에서는 우리는 ATM을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거기에서는 그냥 IP 쪽을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그 ATM 개발을 이렇게 해왔지만 널리 이렇게 사용되지를 못했었죠. 인테그레이티드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티드 디지털 서비스 네트워크가 뭐냐면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거 벌써 한 20년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전엔 음성통신 위주였잖아요. 음성, 전화 통화 교환기의 목적이 음성 위주였는데 그 뒤로 이제 팩시밀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도 보내고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교환 장치 그래가지고 ISDN 교환기 이런 이야기를 갖다 붙였습니다. 인테그레이티드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 베스트 이포트.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통신을 전문으로 이렇게 하면은 확신성 서비스하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이포트 서비스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상황이 되면은 서비스를 해주고 내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없으면은 서비스를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런 게 이제 베스트 이포트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주되 내 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를 못 해줄 수 있다. 인터넷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시스코의 라우터하고 그 ATM하고 싸울 때 우리는 확신성 서비스를 계속 주장을 했었고 시스코나 이런 데는 뭐 그럴 필요 있느냐. 서비스 여건이 되면은 값싸게 서비스 해주면 그게 최고지. 그러니까 그 베스트 이포트 서비스는 최선의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서비스가 그 베스트 이포트 서비스고요. 특별한 곳, 군이나 어떤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도 그 QoS가 보장된 그 확신성 서비스를 이렇게 받고 있죠. 그래서 아까 시스코의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시스코는 라우터로 이렇게 돈을 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린 것은 ATM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ATM은 확신성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소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군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라우터를 안 쓰고 그때는 그 ATM을 썼어요. 일종의 전용선, 전용망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수익은 많이 이렇게 챙겼죠. 그러니까 전략이 좋았죠. 우리는 그냥 소위 확신성 서비스를 전 국민한테 모두한테 보편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관리자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서비스가 한 번이라도 안 되면은 그게 왜 안 됐는지 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 운용자들이 이 ATM은 이건 몹쓸 물건, 그리고 인터넷 라우터는 최고의 물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일단 책임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우리가 설명을 더 하고 해가지고 설득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이제 책임자였습니다만은 그런 설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해킹이랄지 바이러스랄지 인터넷 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치고 하는 것들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 그대로 지금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운용하는 통신사들에 대한 수익도 예전만 못하고 그 내가 관리를 해주고 철저한 서비스를 해야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서 나의 수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서비스 해주면 싸구려 서비스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고품질 인터넷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지만은 그것을 써줄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렇죠. 국가연구망, 특수통신 일부에서만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 보편화되지를 못했죠. 일반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통신 서비스 장치는 아니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이것을 ATM이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한 BISDN ACE 시스템이라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92년부터 2002년까지 개발을 했었네요. 그러니까 10년 조금 안 되게 연구 개발을 했죠. 개발을 해서 초고속망의 일부는 넣었었는데 인터넷 서비스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통신사의 그 운용 요원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ATM은 확신성 서비스로 시스템에 서비스가 안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시스템에서 내주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 서비스는 되다가 갑자기 안 될 수도 있고 또 접속을 시도했을 때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그 규약 조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인을 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도록 했거든요.
근데 그 90년대 이전까지, 90년대 초까지도 각 전화국에서 그 통신 시스템이 다운되면은 전화국장이라고 그때 그랬죠. 그분들이 30분 이상 시스템이 다운되면 무조건 옷을 벗어야 했어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시스템 다운돼도 책임이 없다.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ATM이라는 것은 못 쓸 물건이고 이 라우터 이거 최고다. 그래서 다들 이 라우터를 이렇게 선호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음성 서비스 할 수 있는 전화 교환기는 이제 다 보급이 됐고 데이터 통신을 위한 서비스용 시스템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 IP 이렇게 처리하는 라우터가 이렇게 각광을 이렇게 받았죠. 초기에는 이제 통신사들이 이렇게 그것을 운용하고 하기에는 좋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통신사들이 그때 잘못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통신 서비스 업자들도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하우가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통신공사가 그것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그 라우터를 운용하는 것은 아무나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스트 이포트 서비스니까 고장나도 별 책임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국도로공사, 뭐 한전 이런 데가 광 케이블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이 이제 심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KT로서의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지위, 강점 이런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아무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KT 같은 데는 아직도 상당히 미래가치 측면으로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못 내고 있어서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국내 개발하는 것을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좀 어려웠지만은 지속적으로 밀고 나갔으면은 지금 전혀 양상이 이제 다를 걸로 이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때 인터넷도 우리는 확신성 서비스를 이렇게 주창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통신 서비스 하면은 그때는 소위 베스트 이포트 서비스 이런 것은 서비스라고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뭐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도 있다. 이게 무슨 통신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일단 통신을 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리고 일단 서비스를 개시하면은 끝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기록들을 시스템에서 다 남겨가지고 그것을 관리자나 뭐 이 서비스 받는 사람이 요구할 때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통신 시스템들을 생각을 했죠. 유선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편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ATM이 어려운 기술인데 거기에 MPLS라는 기술을 도입을 해서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를 하자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먹혔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쪽을 완전히 이렇게 개발할 수 없었던 게 그때 이제 아주 고속의 칩들, 그러니까 IC들이 이렇게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조금 미국에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ATM이 이제 그렇게 조금 시들해지니까 그거 개발을 이렇게 중단을 했었고 우리도 국설용이라고 해서 1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는데 딱 한계에 이렇게 부딪혔죠. 그건 이제 반도체 기술 때문에 사실 그리 된 거거든요. 다른 뭐 어떤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뭐 인터페이스나 부가적인 것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대용량 라우터의 핵심적인 스위치를 만드는 칩 만드는데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때 100여 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국가 시험망, 그다음에 연구망, 그다음에 일부 정부의 좀 핵심적인 통신하는데 일부만 쓰고 일반 통신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완성을 이렇게 못했었습니다. 한비 ISDN의 예산은 통신 체계, 각종 모듈, 모뎀 뭐 이런 거 개발하는 것까지 이렇게 투입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파급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TDX 개발하면서 명실상부 정보통신 선진국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ATM 교환기 개발하면서 통신 분야에서는 외국하고 한번 대응해 볼 만한 그런 진용을 갖췄죠. 인터넷 서비스를 하면서 그렇게 대용량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나라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도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반도체 기술 때문에 실패는 했었지만은 그거가 만약 극복이 됐다면은 지금 세계의 이 통신 판도는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그때 이제 올 IP 통신했을 때의 그때 문제점으로 뭐 해킹, 그 다음에 바이러스 문제 이런 것들의 그 소위 역기능에 대해서 이미 그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확신성 서비스를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툴까지 같이 이렇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됐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 모든 게 소위 가입자한테 어떻게 보면 전가를 하고 있잖아요. 통신사가 그런 것을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가입자가 알아서 해킹도 대응해야 되고 보안 장치도 설치를 해야 되고 각 기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통신사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한테 이렇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전가됨으로써 통신사의 그러한 그 기능들은 굉장히 약화돼 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TDX 이렇게 시그널 전전자 교환기 개발할 초기에는 뭐 엄청 열악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도 굉장히 열악했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그 교환기 이렇게 개발을 하려면은 그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뭐 기계, 그 다음에 뭐 설비, 여러 가지 그 뭐 전기 장치 이런 쪽에 대한 지원도 따라야 되는데 그때 그 우리나라 산업 환경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의 어떠한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아니면 외국의 기술에 편승해서 뭔가 제품을 조립해 주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그널 전전자 교환기 하면 이제 그 소위 디지털 회로가 기본이 되고 그러는데 그때 그 모토로라나 뭐 흄레파카드 이런 데에서 그 부품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 많이 그 의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여성분들이 부품 조립해주고 생산해주고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그 부품들이 블랙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 흘러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IC를 이렇게 패키징을 이렇게 할 때 그 구로공단에서 이 뒤로 빠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크가 안 돼 있었어요. 그 로직에. 그게 이제 청계천 그 이 장사동 이런 데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러한 부품들을 이렇게 샀었어요. 연구소에서도 구매 절차에 의해서 사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 그 기능을 이렇게 구현을 하려면 직접 그러한 부품까지 구매해가지고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는데 그때 이 부품 같은 것을 가지급금 신청을 해가지고 현금 타가지고 청계천에 가서 부품 사가지고 바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품들이 이렇게 마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이름 그 철필로 그 위에다가 그 IC 넘버를 이렇게 쓰는 거죠. 7400, 뭐 7432, 뭐 74163 이런 식으로 그 기능 로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다 해놨다가 그걸 이제 쓰고 했는데 가끔은 그 파는 분이 그것을 잘못 줘가지고 이게 7474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74, 뭐 04 이렇게 그 마크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요 해서 또 바꿔달라면 쉽게 바꿔주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원 모듈 같은 거는 거의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썼는데 그 외국에서 수입해 쓴 전원 모듈도 이 고장 나는 게 아주 수시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뭐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이렇게 컸었죠. 기능 구현을 하려면 여러 개 로직을 이제 헤러팩에다 얹어야 되잖아요. PCB라고 그러죠. 그 단면이 일반적이었고 양면 PCB 정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다층 PCB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다층 PCB는 그 일본에 가서 만들어 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 시설이라는 게 그때는 그 오실로스코프가 아마 최고의 장비였고, 멀티메타, 저항 측정하고 전압 재고, 전류 재고 그런 거 가지고 시험하는 것은 그냥 브레드보드라고 그런 게 있죠. 유니버셜 PCB라고 지금도 가끔 그 팔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 대학에서 이렇게 시험할 때 거기에 그 청계천에서 구한 부품 가지고 그 설계해서 기능을 구현을 해가지고 시험해보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정식 그 PCB에다가 그 로직들을 얹혀가지고 구현을 해야 되는데, 제일 이제 어려운 과정이 그 PCB 만들기 전에 그 우리가 그 아트웍 작업이라고, 지금은 컴퓨터 CAD 컴퓨터로 이렇게 다 디자인 만들어서 이렇게 딱 주면 되는데, 그때는 아트웍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필름에다가 테이프로 그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붙였죠. PCB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끼워서 실험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분할 교환기 개발 사업, 그때 초기 멤버들은 제가 입소하기 전에는 한 20명, 30명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한 30명일 때 입소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교환 하드웨어실, 교환 제어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실, 이렇게 세 개 실이었습니다. 그 TDX에 대한 그 중장기 개발 계획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이렇게 포함돼서 그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곤 하니까 연구원들을 많이 이렇게 선발을 했었죠. 83년에 한 100여 명 많이 이렇게 늘었죠. 그렇게 해서 TDX 개발을 위한 인원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이렇게 많이 했고, 교육을 그때 좀 심하게 이렇게 시켰고, 그렇게 해서 연인원 한 1000명쯤 이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이제 100여 명 이렇게 200명까지 이렇게 채워졌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연구에서 뭐 기본적인 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기업체 연구원들을 연구소로 그 보내달라고 했죠. 차출을 해가지고 각 기업에서 한 8명씩 이렇게 그 애추리로 와서 같이 설계도 하고 기능도 구현하고 개발해서 시험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연구원들이 그 애추리에 이렇게 같이 상주를 해서 개발을 했죠. 연구기관은 TDX 말고도 여러 사업이 있었죠. 뭐 그 광전송 장치랄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개발, 그때 그 IC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분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 기존의 그 통신망 운영하는 운영보존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정보통신 분야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 각각 그 연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TDX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연구원 배치도 좀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항상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정부 뭐 고위층에서 방문하면은 이제 뭐 TDX 항상 실험실을 이렇게 먼저 보고, 이렇게 사업 관리하시는 그런 관계자들이 수시로 그 내려와서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그 연구기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는 보고서로서 이렇게 끝냈지만은 나중에는 그 보고서보다는 항상 그 실험실에 이렇게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제대로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지, 연구실에서 이제 시험이 끝나니까 그러면은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 그 통신공사죠. 거기에서 이제 송전 우체국을 내줬죠. 처음에 경기도 송전 우체국을 내줘서 그 송전 우체국에 그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밤낮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시험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했죠. 그리고 송전 우체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안이 되니까는 이게 그 농어촌용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활용해도 문제가 없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용량을 이렇게 그 크게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는 다시 그것도 이 시험을 해봐야 된다. 그때 이제 그 관리하는 쪽에서는 연구개발의 한계는 그 시험 평가의 한계다 해가지고 시험을 굉장히 강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대전 전화국에 다시 이제 교환 국사를 내줬거든요. 거기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또 밤낮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들을 하곤 했었죠. 하루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마 특별하게 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그 체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연구원들에 비해서. 그래서 야근도 많이 하고 이제 좀 그런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한테 이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R&D라는 게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 스스로 이렇게 좀 체면 비슷한 것을 걸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내가 어떤 기능 구현을 했는데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항상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항상 그 가설을 항상 제기를 하고 그 대안을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항상 퇴근을 했어요. 다음 날 이것만 해결하면은 이게 잘 되겠지 라는 그런 것들을 항상 설정을 해놓고 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퇴근을 몇 시에 하냐면 보통 항상 12시 넘어서 했습니다. 뭐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매번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냐면 그 전날 이것만 해보면 오늘은 드디어 끝장을 내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항상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막 우리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샤워들 하고 하면은 뭐 복도에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러우면 금방 눈이 떠져가지고 야 오늘 이거 빨리 가서 해봐야지 해서 출근해서 또 그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실험실에서 씨름하고 뭐 찾아보고 어쩌고 하다가 다시 또 내일은 이것만 하면은 이렇게 해결이 되겠지. 그러한 어떤 그 희망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몇 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연구원으로서는 한 5, 6년 동안 연구원으로 열심히 이렇게 거의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그 실장이 이렇게 됐거든요. 실장일 때는 이제 제가 종합적인 이렇게 관리하고 좀 지시하고 이제 그래서 연구원 그 초기에 한 5, 6년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직을 맡은 이후로 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수박 거달기식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신도 없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직을 관리자로서의 저기를 빨리 이렇게 부여받았는데 10년쯤 이렇게 했었으면 아주 그 분야에 더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의 보직을 준 분은 저를 믿어서 그렇게 일 시켜준 거잖아요. 물론 그 보직을 맡으면서도 뭐 게을리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직 맡으면서 사실 좀 제가 생각할 땐 주의할 게 저희 상사분들은 굉장히 일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이 아시고 그러는데도 제가 뭔가를 제안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긍정적으로 대해줬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항상 그랬어요.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였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결국 내가 완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가 그래?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연구원들은요, 도망갑니다. 항상 연구원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기술에 대한 자존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리자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도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몰라도 모르는 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북돋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이제 지나고 보면은 그 전략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추진 체계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전화정책가 급심해가지고 수요자를 직접 개입을 시켰거든요. 한국통신공사의 사업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 사업의 결과물을 이렇게 쓰도록 정부에서 아예 그렇게 정해버렸거든요. 통신공사에서는 사업단하고 품질보증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에서는 이제 개발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개발단에 참여하고 그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사업단에 그 시스템을 납품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잘 짰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최신부 이렇게 공무원들이 상당히 연구원들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그 TDX 개발에 개입했을 때 이 최신부 그 사무관들이 이 세미나 요청을 했거든요. 뭐 우리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도대체 그 디지털 교환기라는 게 뭐냐, 언제부터 시작됐고 뭐 선진국은 어떻게 뭐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뭐 세미나 요청도 해서 가서 세미나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무원들하고 개발자들하고 좀 친해지는 그런 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열악하니까 그 외국에서는 뭐 표준안이 뭐 학회 세미나 이런 것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 공무원들하고 같이 출장도 가서 그 공무원들도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슈가 뭔지 그러한 그 어떤 자료도 수집하고, 그리해서 그 공무원들하고의 그 관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예산 때문에 그 정부 부처에 가서 설명하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심심찮게 공무원들이 그 연구 현장에 와가지고 점검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리 했어요. 그 당시에는 특별한 비법은 없었고요. 연구원들을 믿고 이렇게 맡겨줬고, 그 다음에 그 연구원들이 굉장히 순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발표도 하고 시험도 하고 하는데 그때 관리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일주일간 열심히 우리가 그 개발을 해서 구현을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 그 품보팀이라는 데서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해가지고 기능 안 되는 것들을 쭉 월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뭐 누구 담당했는데 그거가 잘 안 되는 거 요것만 그냥 객관적으로 발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렇게 구현해서 완성해야 될 것을 못하면은 그 연계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밤을 새든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기간 내에 일을 맞춰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거죠. 그 품보팀에서 시험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그 놀고 싶어도 놀 수도 없고, 지금 아마 그렇게 운용을 하면은 아마 운용이 될까 의심스러운 그런 적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줬고, 그리고 연구 업무 외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부품 같은 거 구매, 나중에 이제 시스템 만들 때는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필요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행정부서에서 굉장히 잘 서포트를 해줬어요. 물론 그 행정부서의 인력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연구부서에서 직원을 뽑아가지고 행정부서에 파견시켜가지고 부품만 전담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품 파동도 심심찮게 일어나가지고 부품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구원에서 이 부품이 없어서 이거 못합니다 이런 말 할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 구매과에서 직접 일본의 이 시장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부품을 소량으로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그냥 들고 왔어요. 그런 식으로 그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 우리 교포분이 일본에 이렇게 계셔서 우리 쪽에
전원 장치 개발, 뭐 부품 수급하고 그런 걸 적극 도와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에 대한 그 지원을 사실은 많이 받았죠. 삼연무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희귀한 부품이랄지 또 그 파동 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부품 이런 것은 그 일본에서 많이 구해서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때는 그 연구원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만드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들도 매일 이 회의하면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심치 않게 정부의 그 고위 관계자들도 와가지고 어떨 때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지만은 어떨 때는 이제 뭐 이 질책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연구하는 데에 다른 생각을 가질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내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일정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몰라가지고 뭔가를 빼먹고 했지만은 그 빼먹은 것에 대해서 관리자가 뭐 이렇게 그 양해를 보통 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한다고 했으면은 끝까지 해서 책임을 져야지 모든 것을 글로 내가 다 표현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뭐 핑계댈 그런 뭐 여지도 없었고,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우리 그 애출이가 그 급여도 다른 기관보다 많았고, 그 다른 연구원들에 비해서 130%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들이 수입돼 있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한 130% 이렇게 더 받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급여도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고 뭐 무슨 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은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연구 프로세스는 뭐 R&D 하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그 정의되어 있는데요. 교환기를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우선 먼저 그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했거든요. 어떠한 서비스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시스템 용량은 어떻게 돼야 될 건지. 그래서 이 서비스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각 그 기능들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기능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이제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기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론을 이렇게 가미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테크놀로지 뭐 트랜스폼 뭐 이런 용어를 써서 이제 그걸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설계된 것을 구현하기 전에는 핵심적인 거나 또 좀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먼저 그 단위 시험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걸 반영해서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구현을 하고 구현을 하는 거에서는 이제 그 폭이 크죠. 구현하는 게 좀 어렵죠. 뭐 거기에 구현할 때 이제 뭐 PCB 판에다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디 속도는 뭐 얼마고 그런 기술적인 스펙들이 또 많이 가미되거든요. 그래서 구현을 해서 그것을 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시험 평가 과정은 이제 사실 또 몇 단계로 나눠집니다. 뭐 단위 기능부터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뭐 시스템, 우린 서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브 시스템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 종합시험에서 기능이나 이런 것이 검증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품질 확인 시험.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이 온습도 고온에 이렇게 버티는지, 그 다음에 장시간 운용했을 때 또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시스템에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뭐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 교환기 개발할 때는 이 야에 이렇게 선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입자가 연결될 경우도 많았는데 그 낙뢰에 대한 뭐 대응, 그 다음에 가입자들이 좀 뭐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그때도 금방 복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한 어떤 그 시험들. 그래서 우리는 시험하면서 많은 그 연구 업무를 하면서 그 보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시스템 다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한 50%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 과정이 그만큼 험난하다라는 거죠. 퀄컴에 대해서는 당시 그 애추리에서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추리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동통신에 대한 미래 이동통신 뭐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뭐 FDM, TDM인데 TDMA 방식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GSM 방식이라고 이제 또 연구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양쪽을 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미래 이동 통신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을 할까 전문가들을 이렇게 섭외해 가지고 뭐 세미나도 하고 했었는데, 그 전문가 중에 퀄컴이었죠. 퀄컴이 그때는 뭐 그렇게 이름 있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쭉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CDMA를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퀄컴 뭐 부사장인 퀄컴에서 하는 그 CDMA 기술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제 같이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퀄컴이 이렇게 와서 우리 쪽에 뭐 시스템이나 이런 설명도 듣고 뭐 공동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애추리에서 조사한 바로는 퀄컴이 그 이동통신 단말 분야, 뭐 코드 분할 이런 쪽 핵심적인 특허 한 7건이 있었고, 우리는 TDX 하면서 한 270여 건의 그 좋은 이런 특허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합쳐서 이쪽 이동통신 완전 시스템을 만들면은 아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퀄컴에서 제안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 연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추리의 그 기가코리아 사업단 그 부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인력 충원을 하고 있었어요. 기가코리아 사업을 이렇게 발족을 시켜 가지고 그때는 이제 예타도 통과되고 그 사업 관리를 하는 그러한 조직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였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그 상세 기획이라는 이제 그 기획 작업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기가코리아 사업단에 이제 인볼브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일부 기획에 이렇게 참여하다가 사업단 이렇게 조직체로 해가지고 이거 독립을 하게 됐죠. 사업단 발족은 2013년 8월이었죠. 그래서 이제 8월에 실질적으로 사업단이 발족했는데 좀 행정적인 일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단에 대한 이 법인 설립, 사업자 뭐 등록증 내고 했었거든요. 운영관리 팀장을 이렇게 하면서 사업단 그 조직 체계 갖추는 거, 그 분야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IITP에서 다시 그쪽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저는 이제 기술 분야 이렇게 다루는 쪽으로 갔죠. 사업단 성과는 뭐 가장 큰 게 아무튼 사업 관리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 제공을 둘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그 전에 사업단에서 이제 그 첫 미션은 평창 올림픽 ICT 세계 최초 뭐 ICT 올림픽 해가지고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 ICT 쪽에 좀 그 강조를 했었거든요. 5G 관련 이 소위 시범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 ICT에 대한 서비스를 나름대로,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그 소위 정보통신 업계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한테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그 뭐 체험관, 그 다음에 뭐 전시관 이런 것도 만들었지만은 그 경기장 내에 그 올림픽 체험 존이라는 것을 8개쯤 만들어서 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뭐 표준화도 완전히 안 돼 있고 해서 그 비표준 단말기를 만들어서
이 정보통신계의 리더들한테 그 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호평을 해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성공적이었죠. 물론 거기에 뭐 사업단의 역할도 일부 있었지만 열심히 해주는 것은 그 R&D에 참여하고 특히 그 통신사들이 뭐 KT는 그 올림픽 스폰서니까 당연히 열심히 했지만은 그 SKT나 LGU+도 나름대로 KT하고 그 경쟁하면서 5G 선점을 위해서 그 올림픽 베뉴 지역 외에서도 상당히 이 규모 있게 이렇게 그 서비스 이런 시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5G로 명명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설득하는 데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평창 올림픽에 성공적으로 하는데 좀 기여를 했고 그 이름에 이제 상용화하는데 이렇게 그 기여를 했고 그 상용화가 이렇게 됨으로써 그 참여 기업들이 그 좀 매출을 올렸어요. 특히 이제 기지국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은 수천억 대의 매출을 올리고 했었죠. 사업 기간 내에 매출 규모는 한 2천억 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리 보면은 그건 성공적이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그 5G 인프라 구축하는 그 하드웨어 쪽 기지국 구축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매출이 지금 발생했지만은 앞으로 그 5G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은 이제 뭐 문화 콘텐츠, 5G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공장화,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쪽에 많이 활용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게 이제 거의 뭐 90% 이상 되어야 가입자들이 이제 제한 없이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그 기지국이 구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5G에 대한 그 기지국하고 이렇게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지국 증설 이런 거에 대해서 통신사들이 사실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대두되면서 시설 공사도 못하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었지만은 그 기지국 시설을 많이 구축을 못했던 거에 일차적인 기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G의 그 유관된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부가적인 연구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기가코리아 사업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그 실감 미디어 쪽의 일부만 이렇게 했었지 그 미디어를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고속 카메라, 고화질 카메라 이런 것도 같이 개발돼서 일반인들이 휴대폰에 그걸 장착을 해가지고 쉽게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인터랙티브 그 뭐 이 미디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보편화시키기로 이렇게 계획은 했었지만은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구현이 됐지만은 그것을 서비스 하려면은 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아직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설 투자하고 시간이 가면은 자동적으로 그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그 항상 새로운 서비스를 이렇게 출시해서 보편화 이렇게 하기까지는 항상 시간이 좀 걸리는 거거든요. 그 2G에서부터도 그런 문제는 항상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사업단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는 쪽은 평창, 그 다음에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 제공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원천 기술도 개발을 했지만은 진짜 근본적인 산업화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 부품 소재 뭐 이런 쪽의 기술 개발은 소홀히 했다고 할까? 그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 기가코리아 사업 바로 론치하고 그런 것이 제시가 됐었지만은 그쪽으로 정부가 이렇게 선뜻 투입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단에서 정부를 설득시켜서 어떤 핵심 부품이랄지 그런 어떤 장치들을 이렇게 공급할 기회를 가졌으면 했는데 이런 내용에 이렇게
포함시키지를 못했던 게 조금 아쉽습니다. 연구 환경은 우선 제가 가장 크게 이렇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은 그 관리, 연구개발 관리, 이게 엄청 강화됐는데요. 아주 세부적으로 잘 이렇게 정비돼서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너무 관리 위주로 이렇게 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R&D에 항상 관리할 때 이 성과를 우선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공평, 관리 뭐 이런 쪽으로 치중을 할 거냐 하는데, 약간 그 관리 위주로 치중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기술이라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지극히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가 결정한 기술에 의해서 뭔가가 추진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게 그 다수결 내지는 보평 타당한 쪽으로 그냥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국회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게 이 자료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것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쓴 기획서를 비전문가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거나, 공평하잖아요. 사실은 보면은 인력 풀 정해놓고 거기에서 이 여건이 되는 사람만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한 R&D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하향 평준화 시키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거는 뭐 관리하는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리 기관을 이렇게 운용하고 또 담당하는 그런 뭐 정부나 국회나 다 같이 이렇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환경이 이렇게 많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원들이 옛날하고 보면은 자세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옛날 방식을 이렇게 뭐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연구 업무 외에 이렇게 관여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논문, 특허. 사실 그것은 뭐 시스템 구현해서 이렇게 성공시키는 거하고 절대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은 관련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원들이 보다 어떤 성과, 결과 내는데 치중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이랄지 관리기관이랄지 정부나 이런 데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해야 될까? 변화가 되어야 이 R&D의 성과 이런 것들이 좀 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저는 뭐 이미 대학 가서부터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한 계속 연구를 해오고,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사업화, 이제 그 후에 이제 연구 관리까지 이렇게 해봤는데요. 또 연구원 하면 자기 기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전문가는 말로만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R&D 관련돼서 모든 경험을 사실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R&D 이렇게 보면은 보통 어떤 알고리즘 연구, 그 다음에 구현, 그 다음에 평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활용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저같이 운 좋은 사람은 경험해 볼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알고리즘만 개발하고 말거나, 그다음에 구현만 해보고 말거나, 시험 평가만 이렇게 전담하거나, 아무튼 그러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전문가도 대충 전문가가 되면 안 되고 세계 최고 전문가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생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R&D 쪽에 이렇게 뛰어들면은 고달픈 여정에 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분야를 이렇게 전문가 이렇게 소양을 가질 수 있는 자기 노력이 이렇게
많아야 되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러한 역할을 발휘해 줘야 연구원으로서의 이렇게 위상이 이렇게 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외국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IQ도 높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분야를 이렇게 보통 한 10년 이상 파면은 거의 다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처음에 마음먹었던 분야, 그거에 대해서 뭐 업무든 취미든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세계적인 그런 전문가로서 이렇게 손색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국가의 세금을 쓰고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그건 아껴 쓰고 잘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거기에 빠진다고요. 그 원래의 목적은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고 이런 건데 그 관리 쪽에 강조하다 보면은 맨날 그 관리하는 데만 신경 쓰고 R&D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진짜 이렇게 R&D를 해야 되는데 관리 쪽에 자꾸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 R&D의 행정을 지원하는 쪽에서 많이 커버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그 사례를 보면은 그 전에 TDX 개발할 당시 한 80년대 중반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는 카드를 주로 쓰라고 그랬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뭐 부품을 사거나 하면 가지금 끊어가지고 현금을 이렇게 주로 쓰고 뭐 회의를 하더라도 그 현금을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투명하게 하고자 카드를 쓰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카드를 쓰겠습니다 해서 이제 카드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받고 이제 카드 쓰고 그다음에 뭐 이만큼 돈 썼습니다라고 이제 카드하고 존표만 딱 넘겨주면은 행정부서에서 알아서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넘겨줬더니 며칠 있다가 사업가 실장님이 아니 지난번에 며칠 전에 실원들 회식한다고 그러더니 양복 한 벌 해 입으셨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카드 존표에 보니까 그 양복점 카드가 이렇게 찍혔다라는 거죠. 그때 카드가 보편화 안 돼가지고 업소에 카드기를 설치하는 데가 흔치 않았어요. 그 식당에서 특히.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기 설치한 그 양복점에 가서 그 비용을 거기로 끊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뭐 현금을 어떻게 받든지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카드 쓰라고 해서 그 음식점에서 뭐 전표 이렇게 주니까 받아와서 사업개발실에 그냥 제출을 하니까 나중에 정리하려다가 보니까는 이 양복점 전표가 나오니까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 같으면은 그거 뭐 소명하고 뭐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 가지고 양복 진짜 해 입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나름대로 유추해 가지고 음식점에서 가서 먹었는데 이거 이렇게 됐겠거니 하면서 그냥 바로 처리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썼죠. 예산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뭐 부품을 사거나 뭘 하고자 하는 그런 대로 쓰고 뭐 예산 처리하고 하는 건 다 사업개발실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서포트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라도 적발되면은 그걸로 기인해가지고 이거저거 다 들춰내고 그러잖아요. 절차대로 했나 안 했나 뭐 필요는 한데 너무 과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R&D의 결과에 항상 매진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아마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저는 과제 소형화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R&D의 국가적인 규모의 뭔가 아이템을 정해서 하면 그쪽에 그 매진을 이렇게 해야 되고 투입할 예산을 제대로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소형화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R&D를 수행하는 그 연구자들도 그렇고 이 소형화 시킴으로써 이목의 집중을 안 받아요. 뭐 국회나 이런 데서도 보면 항상 사업 큰 거 이렇게 먼저 들춰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소형화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기술은 기술 개발, 원천적인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그게 산업화까지 연계되는 전주기적인 어떤 R&D 이런 추진 체계를 갖춰가야 이렇게 성과로 이어지고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관심 분야를 오히려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름대로의 핵심적인 연구를 해서 그것을 구현을 해서 시험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납품까지 해서 뭐 이렇게 전주기적으로 뭔가를 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건데, 뭐 알고리즘만 이렇게 개발을 해서 내팽개쳐 놓으면은 그 구현을 안 해보면은 이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추진되다 보니까는 R&D의 성공률은 95%입니까?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계에서 느끼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게 뭐 매출이나 이런 걸로 궁극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R&D를 기획할 때부터 기술 개발에서부터 활용까지의 전주기준으로 기획을 해서 끝장을 이렇게 보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중간 어떤 특정 분야만 이렇게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떻게 평가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R&D를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좀 집중을 하든지 해서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전주기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실속 있게 투입된 예산 대비 성과가 반드시 이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보통신 분야의 그 R&D 이렇게 결과물을 활용함으로써 엄청 편해졌죠. 편해졌지만은 물론 거기에 대한 역기능도 많이 따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단순해져 가지고 좀 머리를 쓰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도태된달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융합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융합 서비스에 그러니까 정보통신 분야, 유사 산업의 융합뿐만 아니라 인문학자들이 좀 많이 개입을 좀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개혁을 좀 더, 우리가 굉장히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도 이 불만이 많거든요. 옛날보다 불만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용권들도 지금 보면 저희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 이용권 업무를 하고 했을 때도 불만이 없었어요. 그 상급자들로부터, 관리자들로부터 억압이라고 그럴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뭐 그렇게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잘 지내고 수행도 잘하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저녁이 있는 삶 해서 뭐 이렇게 일도 제대로 안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자들한테 불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엮어가느냐, 그런 거에 대한 좀 가이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R&D에만 이렇게 매진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자들도 반드시 이렇게 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TDX 하면서는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R&D 이런 체제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고, 이제 무조건 시스템 개발을 해서 잘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그런 거. 그런데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 선배님들이죠. 그 관리를 잘 해줬던 거라고 생각한 게, 예를 들면은 이 교환 통화 시험을 하는데 이용권들 다 한 20여 명 동원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데, 동시에 딱 이 버튼도 누르고 다이얼도 돌리고 해서 잘 이렇게 통화가 돼서 이제 그때 관리하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그걸 이제 시연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딱 오시더니 그때 푸시 버튼 전화기를 손바닥으로 동시에 딱 눌러버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시험은 못 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전화기를 사용할 때 이렇게 또박또박 넘버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통화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누군가가 손바닥으로 동시에 누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 거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시험을 해서 이거 안 되잖아. 그때 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걸 이제 애브노멀 테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정상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입력됐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진정한 이제 연구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그때 파동이 이렇게 났을 때 그 일본에 가서 이제 직접 제가 부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밀수죠. 근데 내 임무가 내가 담당하는 그 보드를 만들어서 어쨌든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부품이 안 들어와서 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스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 가서 이제 부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방문할 때였어요. 그래서 항상 공항에서 나갈 때만 비행기 탈 때만 그 엑스레이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입국할 때도 그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품을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다 꺼내놔야 되잖아요. 이거 만약 여기에서 걸려가지고 바로 내일 가서 연구소에서 그 시험해보고 뭘 해야 되는데 이 저 공항에 이렇게 이 세관에 잡혀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검색관이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거든요. 내놨는데 그때 이제 그 LSI라고 해가지고 그 칩이 방열을 위해서 그 멋들어지게 금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 했었어요. 근데 검색관이 딱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라이터를 이렇게 20개씩이나 사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가스라이터 이게 유행이어가지고 해외 출장 가면은 그거 사가지고 그 뭐 연구원들한테 선물로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검색관이 그것을 가스라이터로 인지를 해가지고 무슨 가스라이터를 호주머니에 그렇게 담고 오느냐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그렇게 해서 무사 통과한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위치 담당을 이렇게 했었는데 화중절단이 심심찮게 일어났어요. 화중절단이 뭐냐면 갑자기 전화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우리 TDX하고 그다음에 넘버1A라는 그 서대전 전화국에 있는 그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해야 전화국에 있는 뭐 톨 교환기, 그다음에 서울에 이렇게 전화 교환기 여러 개를 거쳐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거친 통화 시험을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하는데 심심찮게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관리하는 그 서정욱 그 박사님이 사실은 그 에추리의 그 주요 연구자들한테 그 전화기를 공짜로 다 달아줬어요. 공짜로 달아주고 심심찮게 그 저녁에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통화해가지고 화중절단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11시쯤 전화가 와가지고 계속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연구소 생활 물어보고 결혼을 했느냐, 뭐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는 뭐 혼수품은 뭘 가져왔느냐, 뭐 냉장고는 어떠느냐 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1시에서 1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마침 저는 뭐 무슨 대답했는지도 몰랐어요. 그 왜냐하면은 이게 야 전화가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지? 전화가 끊어지면은 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도 있곤 했었습니다. ATM은 다 걷어냈어요, 이제. 네, 지금은 아예 사라졌고, 그 뒤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시스코에 공동 창업했던 분이 카스피안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죠.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도 누군가가 그렇게 써주지 않고 이제 흐름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분도 회사 소멸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보통신하는 그 소위 전문가 엔지니어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은 살아남아서 확신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산업 발전에 이렇게 더 크게 기여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쉬운 방향으로 이렇게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조금 아쉽죠. 사실은 기술하는 사람으로서는.
아까 그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구원이나 뭐 기업에서 이 적어도 ICT 분야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렇게 생존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로서의 그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그 R&D 이렇게 추진하면서 IITP도 어떤 정부의 지침이나 그런 규정에 맞게 이제 잘 관리는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 선정 평가 이런 거 하시잖아요. 선정할 때도 그 전문가들의 지위를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무나 이렇게 과제 제안서 내고 선정해서 그 이 누락됐는지 그런 이의제기 이런 것들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도 그 사업계획서 이렇게 받아보면은 굉장히 미비한 것들, 아예 그 이 평가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 들어온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에 미달하면 과감하게 자르고 그런 것은 제끼고 이렇게 좀 제대로 할 만한 데를 선정을 해서 빨리 이렇게 진행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뭐 저 이의제기 기간 며칠 두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는 조금 효과적으로 빨리 좀 강도 있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웬만한 것은 전문가한테 맡겨주고 평가나 이런 것도 조금 그런 그 정량적인 그런 것만 이렇게 보고 평가할 게 아니라 그 정성적인 그런 측면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미래에 얼마나 이렇게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따져보고 추진이 이렇게 됐으면 하거든요. 지금은 보면 뭐 행정적으로 하자 없으면 그냥 다 무사 통과잖아요. 그래서 그 투입 대비 어떤 성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는 것 같습니다.